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고, 현재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연살롱은 제가 출퇴근 시간마다 즐겨 듣는 애청 채널이에요. 저 역시도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과 이혼을 하면서 나름 사연이 있다면 있는 여자인데, 사연살롱에 소개된 사연들을 들으면 공감도 되고 위안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 이상한 집구석에 시집을 간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동질감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때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글솜씨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배달 앱으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치킨집이 새로 생겼는데 남편은 그곳의 사장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도 잘 없고 혼자 집에서 TV 보는 게 유일한 취미이고 낙인 사람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 만나는 걸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면서도 퇴근하면 집에만 있었는데 저녁은 늘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치킨집이 제 단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장이었던 남편과 종종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았는데요. 가게가 작았기 때문에 배달이 겹치지 않으면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오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만 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오늘도 야근이세요? 힘내시라고 콜라 하나 서비스로 넣어드렸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 치킨집만 찾게 되었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배달을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요, 저희 가게에서 신메뉴 시식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손님 중에 제일 자주 주문하시고 정직한 피드백 주실 것 같아서요. 솔직히 그때는 살짝 당황했거든요. 배달 사장님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단둘이 만나자니 저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거절하기도 싫었는데 확실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도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정에는 없었지만 치킨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게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신메뉴라며 여러 가지 치킨을 내왔고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치킨 맛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원래 회사를 다녔는데 치킨집을 차려서 자영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들. 근데 이렇게 제 가게를 하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제가 만든 치킨 드시고 좋아하시는 거 보면 뿌듯하고요. 그 모습이 순수한 소년 같고 멋져 보였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아주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콜센터에서 매일 똑같은 스크립트 읽고 화난 고객들 응대하고 실적 관리받고 만나는 사람들도 이상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스펙을 따지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피터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도 현실 속의 팍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반짝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호감을 갖게 된 후로 저는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제멋대로 남편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점점 그 환상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그 남자는 그런 인생을 사는 멋진 사람이 맞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어디까지나 잘 모르는 남자일 때나 멋있다는 걸 몰랐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남편이라는 위치에서 그 남자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달랐고 미래의 계획은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옛날 표현으로 한량이었어요. 치킨집 사장이라 좋고 맨날 가게에 틀어박혀 치킨 연구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매출로 매달 가게세를 못 낼까봐 걱정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걸 불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요. 연애할 때부터 제 수입이 남편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았고 그러니 모아둔 돈도 남편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 남자를 택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그 남자에겐 있었고, 그게 너무 빛나고 멋져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버거워지는 저는 점점 그 멋져 보였던 남편이 답답해 보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만 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걸핏하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말이야, 아무리 내가 회사를 다녀서 바쁘다고 해도 우리 아들 도와줘야지. 퇴근하면 가게 나가서 같이 일하든지 해야지. 치킨집이 잘 안 되는 것도 다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 앞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만들 텐데 내가 뒷바라지 잘해야지. 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콜센터에서 하루 종일 전화 받고 나면 녹초가 되거든요. 목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치킨집 가서 일까지 하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는데요. 확실히 식구가 늘어나니 모든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또한 그때부터는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치킨집 문을 여는 날이 일주일에 3번도 되지 않고 치킨 맛집 투어라며 여행을 다녔는데요. 어린애가 있는 상황에 남편까지 밖으로 돌려고 하니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말로는 치킨 에세이라도 써서 출판을 해보겠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라 했는데요. 실질적인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라서 저는 임신 막달까지도 일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출산 휴가만 겨우 쓰고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나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친정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친정 아버지는 제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니 거절하지 못하시고 경비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때는 참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남편 벌이가 너무 시원찮다고 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현실인데 남편이 저렇게 꿈만 쫓고 살면 너만 힘들어. 아빠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정말 하려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친정 아버지가 걱정하신 것들이 정말로 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 저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이왕이면 저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몇 년째 꿈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취직이라도 하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저는 아이 몫까지 책임져야만 했죠.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말이 쉽지 끝도 없는 시간을 제 몸만 축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체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받고 살았는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사는 게 저에게 늘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런 마음 탓인지 면역도 따라서 바닥을 치게 되었죠. 감기에 걸려도 한 달 넘게 낫지를 않았고 충분히 쉬지 못하니 회사에서도 멍할 때가 많았는데요. 결국 회사에서도 한 소리 듣는 날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불만이 남편을 향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변했다며 꽤나 억울해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일이니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심심하고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남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동경해 결혼한 게 다인데요. 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버거웠어요. 그러니 그런 딸을 보는 아버지는 매일 속상해 하셨는데요. 금전적인 도움도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셨는데 40년을 한 회사에 계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고생이라면 징글징글하다고 딸인 저는 그런 고생은 하나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현실 감각도 없고 바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결국엔 딸인 제 선택을 말리지 못해 딸이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했는데요. 다행이라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도와주실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셨다는 거였죠.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정말 독하게 사셨거든요.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쓰겠다고 당신 놀러 다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가게에서 비싼 음식을 사서 먹는 것도 꿈꿔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억척을 떨며 밤이고 낮이고 또 새벽이고 일만 하던 아버지는 당신 나이 60을 넘기면서 퇴직금도 받으시고 아파트도 장만해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어요. 또한 그만하면 이젠 고생은 그만하고 노래 부르던 대로 정승처럼 돈을 쓰며 살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제가 다 쓰고 있었으니 저는 늘 아버지에게 미안한 딸이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공장 퇴직금이 있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하셨는데요. 내심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니 저희 아버지 돈을 물려받게 되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눈치였어요. 그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상종하기도 싫었는데요. 남편도 여유 있는 장인어른을 내심 의지하는 것 같아 얄미웠어요. 물론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뭔가를 바라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나쁘거나 덜 나쁘거나의 차이였죠. 그러니 치킨집이라고 하지만 장사를 할 의지도 없어 보였는데 그래놓고 월세 걱정은 왜 하는지 아마도 그건 역시 장인어른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저한테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런 말 참 그렇지만 자식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저 꼴도 보기 싫은 모자지간을 제 인생에서 버리고 싶었는데요. 아빠 없이 자란 제 입장에서는 제 딸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물려주는 것 같아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저만 한량 남편 뒷바라지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없어 한 번은 진지하게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남편은 난감한 얼굴을 하더군요. 생각해봐. 이럴 거면 우리는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근데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이 자기가 애를 보겠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 자기도 우리 딸 아빠잖아. 근데 이렇게 계속 영감 타령하고 밖으로 돌고 나 혼자 회사 다니고 살림하고 육아하고 버틸 수가 없지. 저는 이왕 불만을 말하는 거 다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줬는지 또 친정 아버지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고 미안한지 전부 이야기했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자기 몫을 대신하겠어?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나도 좀 억울한 게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잖아. 나는 자기도 그런 각오는 하고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뭐, 우리는 힘들면 기댈 장인어른도 있으니까. 나는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지. 장인어른한테 유일한 자식은 자기뿐인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그것도 자기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았어. 너무 대놓고 바라면 창피하니까. 저는 남편의 진심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생각이 짧을 수가 있구나.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 바보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일과 살림을 분담하기로 했고 생활비를 주진 못하더라도 치킨집에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받았는데요. 역시나 제 짐이 좀 덜어졌을 뿐 제가 남편보다 아직은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덜어지면 지금보다는 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뭐 예상은 했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얘기 들었다.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딴 일을 시키니? 너 그러다 우리의 영감 떨어져서 장사 안 되면 결국엔 내가 손해보는 거야. 너도 잘난 남편 두는 게 낫지, 돈. 그만한 각오도 없이 내 아들 달라고 했어? 어머니도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딸랑이 뭘 달라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죠. 그리고 이 일은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예요. 어머님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면 내 아들한테 그럴 게 아니라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 아니면 아예 친정 아버지한테 떼 다리 돈을 좀 달라고 하든가. 내 아버지는 뭐 공장 다니셨으면 퇴직금이 있잖아. 뭐 자식이 많아서 너를 못 도와준다니. 어차피 죽으면 그 돈 다 딸이랑 사위 줄 텐데 좀 달라고 해. 내가 뭐 나까지 달라고 하던. 어머니도 참 염치가 없으시네요. 저는 싫어요.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공장 다니셨다고 마냥 편하게만 보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만 보고 살아서 그렇게 못해요. 아이고, 효녀났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설거지 하고 있더라고. 설거지를. 어머니 아들만 귀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결혼해서 이 고생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이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뜻대로 순종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저 역시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제 할 말을 다 했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냐고 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남편과도 크게 싸웠어요. 결혼하고 목소리 높여 크게 다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꾹꾹 눌러놓은 게 많다 보니 큰 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 남자랑 살면 내 인생도 반짝반짝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노력으로 그 남자만 편하고 빛나려 한다는 생각에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기를 4년 정도가 흘렀죠. 저는 여전히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고 남편은 치킨 사업 확장이 잘 되지 않는다며 슬럼프 타령을 했는데 그래도 치킨집에 앉아 유튜브를 보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시간을 내어 남편 치킨집의 인기 메뉴를 들여다 배치하고 인근 학원과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 단체 주문받는 등 영업에 신경을 쓰니 매출이 좀 올랐는데요. 무슨 개미와 배짱이도 아니고 남편은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탱자탱자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엔 그냥 사업 확장은 허울 뿐 자기가 정말 유명 치킨 사장이라도 되는 듯 그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남편과는 점점 정서적으로 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랑 한바탕 한 이후부터는 저한테 감정이 좋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편하고 좋아서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려 노력하지 않았죠. 어쩌면 남편은 그런 것도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 별로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말 그대로 하늘의 날벼락처럼 친정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 몰래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고요. 정아야, 아빠가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근데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말하는 거야. 저는 친정 아버지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병명은 췌장암이었는데 이미 병원에 왔을 때부터 진행이 꽤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 마음을 놓을 수도 없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으니 아무리 암이라고 해도 전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췌장암은 조용한 암이라 병의 진행이 많이 되었을 때 자각할 수 있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도 병원에 오랜 시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점부터는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주변 정리를 하고 저에게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았던 당부의 말도 자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싫었어요. 아빠 마이너스 그 얘기 또야. 듣기 싫어. 자꾸 작별 인사처럼 말하지 마. 정아야 마이너스 준비 얘기는 미리 해야 안 불안하다. 사람 일은 모른다. 아빠, 나는 오히려 그런 말이 불안해 살아서 할 일 생각하자. 같이 바람도 쐬고 마이너스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이너스 못 해본 거 하자. 못 누린 건 많지. 그래도 아빤 벌줄만 알았지 마이너스 쓰는 건 젬병이었다. 딱 하나 마이너스 쓰면서 좋은 게 있긴 했다. 뭔데? 우리 정아에게 쓰는 돈. 그건 아빠가 잘했다. 이제 그만 그런 말 좀 그만해 아빠.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건물하고 아파트 마이너스 내 이름으로 돌려놓겠다. 변호사 연락 오면 받아라. 왜 굳이 내 이름이야? 아빠가 너에게 쓰고 싶다. 이번엔 크게 쓴다. 아파트는 당장 팔지 마. 너희가 들어가 살아도 된다. 동네 전망은 길게 보라고들 하더라. 개발 소식은 그만. 난 몰라. 알든 모르든 마이너스 아빠가 정리해놓은 숙제다. 아빠가 지금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 말 하지 말라니까요. 부탁이다.
진행해라. 그 대화가 마지막 정리처럼 남았어요. 2달 뒤 아버지는 떠났어요.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어요. 나는 한동안 버티지 못했어요. 울다 쓰러지고 다시 울고. 그 사이 남편은 곁을 지켰죠. 잠깐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버지 아파트 빚이. 거기로 들어가. 지금 집 보증금 빼서 재원이 가게 돌리는데 보태자. 매달 월세로 끙끙대는 거 내가 봐도 답답하다. 그 순간 남편이 나섰어요. 엄마 지금 그 말을 왜 해? 정아 힘든 거 안 보여? 됐어 엄마. 라고 저 대신 화를 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서럽다고 하셨고요. 그 후로 저희 부부와 연락을 뚝 끊어버리셨는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연락 따위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시든지 말든지였는데요. 남편 마음은 또 모르죠. 그리고 저는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마냥 슬퍼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보고 있는 딸도 있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듯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니 이젠 저도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 제 일상을 찾아갔는데 회사는 이미 잘리다시피 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니면 남편의 치킨집을 좀 돈이 되도록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기운을 좀 차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조금 마음 추스를 수 있겠어? 나 사실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이런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장인어른이 자기 앞으로 해주신 삼각 건물 있잖아. 그거 우리 엄마 앞으로 명예 돌리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말에 내내 잠잠했던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꿈꾸지 말라고 단박에 거절을 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건물주 되는 거였어. 자기는 우리 엄마 싫어하겠지만 우리 엄마도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든. 아빠 만나 고생하고 또 시집살이에 치여 치매 걸린 할머니 병간호까지. 그런 엄마가 나 하나 보고 견딘 시간이 이만큼인데. 장인어른 갑자기 떠나시는 거 보고 나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우리 엄마가 명예 바꿔준다고 혼자 그 건물 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반반씩 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 좋잖아. 건물에서 나오는 돈 있으니 우리 엄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부탁해. 그러면서 남편은 덧붙이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건물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올 텐데 자식 노릇 좀 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우리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건물은 누가 갖게 될까요? 저는 남편의 진짜 속셈까지는 몰라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건물이 아깝다기보다 우리 아버지 건물을 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겠어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런 일은 없다고 철벽을 쳤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 뜻을 오해하는 거냐고 서운해했고 적반하장으로 자기 마음 몰라주고 왜곡한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요. 기운을 차리자마자 또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기니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심적으로 지치더라고요. 또 딸아이를 보니 저런 아빠라도 있는 게 나은 건가. 그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면서 남편은 계속 자기 뜻을 오해했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오해고 뭐고 저는 건물 명의를 바꿔줄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런 남편은 그냥 버리는 게 제 인생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에게는 미안하기보다 저런 한심한 인간을 아빠라고 옆에 두는 것보다 제가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딸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딸아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 했죠. 남편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거의 끝났어. 정아가 동의했대. 변호사랑 서류만 하면 된대.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웃음이 터졌어요. 뭐? 진짜? 아이고 드디어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정아가 내 말 들었네.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냥 네 알겠어요 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었어요. 정아야, 나 오늘 잠이 안 와. 너무 신나서 그래. 옷도 맞출까 생각 중이야. 말투가 흥분 섞여 있어서 불편했지만 통화를 끊었어요. 약속한 날, 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어요. 변호사님은 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라 표정은 차분했어요. 남편은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변호사님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남편 표정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순간 말이 안 나오는 듯 보였어요. 그 침묵을 제가 깼어요. 분명의 이전은 없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말하자마자 분위기가 깨졌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 위에 있던 컵을 확 집어던졌어요. 물컵은 바닥에 깨지며 조용하던 사무실을 요란하게 만들었어요. 물컵에 담겨있던 물은 제 얼굴에 뿌려졌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이게 장난이야?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떨렸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더듬듯 급하게 쏟아냈어요. 내가 감히 마이너스 어떻게 내 아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게 은혜냐? 우리가 누구를 바보 만드는 거냐? 말이 빨라지면서 손으로 책상을 쓸어내렸고 주변 서류들이 날렸어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의자를 확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의자는 바닥에 꽝 부딪혔고 방문 앞에 있던 꽃병까지 넘어지면서 물이 퍼졌어요. 물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크게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아, 너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이 집에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 못하냐고. 말하는 내내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며 눈물을 섞어 고함을 질렀어요. 그 소리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방어적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진정해, 우리 이거 다시 얘기하자, 지금. 시어머니는 남편을 밀치며 역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진정해야 할 일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너 혼자서 잘 살아보라고. 내가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 다 알잖아. 시어머니는 변호사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집어 찢으려 했어요. 변호사님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막자 시어머니는 변호사에게도 욕을 퍼부었어요. 너도 내 눈앞에서 이 짓을 보라고. 이 변호사, 너도 뒷돈 받고 내 며느리 등쳐먹으려고 작당했지? 변호사님은 당황하면서도 법적 절차와 폭언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 말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 직원들이 나와서 말리려 하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더 높였어요. 이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려고. 내가 누굴 위해 이 집 지켰는지 다 잊었나? 내 놈, 내가 감히. 옆에 있던 의자를 또 집어들어 탕탕 소리내며 휘둘렀고 직원들이 더 겁을 먹었어요. 한 직원이 112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어요. 정아, 제발 그만하자. 우리 다시 얘기하자. 부탁이야. 나는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짧게 말했어요. 그만할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참았고 정리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게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숨이 막히는 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모진 말을 퍼부었어요.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둔 내가 불쌍하네. 내가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더니 내 등골까지 빼먹을 작정이었구나. 너 나중에 불행할 거야. 말마다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는 신용을 했고 옆 테이블에 놓인 볼펜을 집어 던졌어요. 볼펜이 벽에 박히고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어요.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어요. 몇 명의 경찰관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이웃에게도 큰 소리를 냈어요. 이봐들어. 인연이 내 아들을 속였어. 다들 보라고. 경찰은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고 변호사님이 차분히 정리해 주셨어요. 경찰은 물리적 폭행 여부와 서류 파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요구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을 향해 욕을 하고 난동을 이어갔어요. 결국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비켜섰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 순간 저는 어쩐지 마음이 가벼웠어요.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는 동안 저는 변호사님과 잠깐 얘기했어요.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법적 절차와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욕을 했어요. 너희들 다 불행할 거야. 너 혼자 잘 살아라.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다시 잡으려 했어요. 정아, 제발 우리 집안 생각해줘. 우리 가족 아니니? 왜 이렇게 잔인해? 저는 천천히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욕심에 정말 진저리가 났어요. 그 뒤로는 마음 정리도 끝났고 빠르게 남편과 완전히 끊기 위해 움직였어요. 이제 남편 앞으로는 어떤 것도 남겨줄 생각이 없었죠. 게다가 그 치킨집 가게세도 몇 번은 저랑 아버지가 대신 내줬던 터라 저는 그 가게 안의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처분했어요. 남편은 그걸 알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내 가게야. 이제 내 것도 아니야. 그만 징징거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한참 입을 다물더니 결국 소리쳤어요. 너 진짜 사람 무섭게 바뀌었다. 나를 다 벗겨서 내쫓으려는 거냐? 맞아. 이번엔 그래야겠어. 그제야 남편 얼굴이 허물어졌어요.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빌었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며칠 뒤엔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아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도 이혼은 생각 다시 해보면 안 되겠니? 하지만 그건 그 집 사정일 뿐, 이제 제 일은 아니었어요. 시아버님도 결국 중간에서 나섰어요. 이게 다 내 어머니 탓이겠냐? 너희 부부 문제지.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이혼하면 나도 이혼한다고 하셨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저는 바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 건물에 딸아이와 함께 이사했어요. 남편과 쓰던 물건은 전부 버렸어요. 아이 물건만 챙겼어요. 남편은 갈 데가 없었는지 치킨집 뒷방에서 자거나 본가를 들락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정아, 한 번만 들어줘. 진짜 다 엄마가 시킨 거야. 건물 얘기도 엄마가 먼저 했어. 나도 그냥 솔깃해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땐 욕심이 났어. 솔직히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차가워졌어요. 그게 진심이어도 열받고 거짓이면 더 역겨워. 그만해. 진짜 잘못했어. 다시 살면 안 돼? 그만하라니까. 이혼 안 하면 소송으로 갈 거야. 그제야 남편이 겁이 났는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 나 변호사 살 돈도 없어. 나 치킨집 인테리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위자료랑 양육비는 좀 봐줘라. 나 진짜 돈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대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이 핑계 대지도 말고. 그랬더니 냉큼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끝났어요. 소송도 필요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숨이 트였어요. 물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됐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으니까 당장 굶을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혼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봐요. 며칠 뒤 느닷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청아, 문 열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람 새끼냐? 밖에서 들으니 남편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그만해. 다 끝났잖아. 끝나긴 뭘 끝나.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그 둘이 현관문을 붙잡고 억지로 열어보려 했어요.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기다가 시어머니가 미끄러졌는지 뒤로 넘어지면서 남편의 턱을 그대로 치더라고요. 꽝소리와 함께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거 턱 나간 거 아냐? 시어머니는 놀라서 울먹였어요. 어머, 어쩌면 좋아. 피야. 얘 피나잖아. 아들 턱이 돌아갔어. 119 불러. 저는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이미 시끄럽다고 경찰을 먼저 부른 모양이었어요. 경찰이 먼저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내 남편이 피 흘리는데 경찰을 불러? 욕설을 퍼부으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잠시 뒤 구급대도 도착했어요. 제가 문을 열고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은 턱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 붙잡고 소리쳤어요. 다 전현 때문이에요. 문을 안 열어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경찰이 말했어요. 할머니, 아드님 다치신 건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건 본인 실수예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 제 탓이야. 제가 문만 열었어도 이렇게 안 됐어.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같이 가셔야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에 이끌려 나가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 턱이 탈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시아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모든 처리를 맡겼어요. 시아버님은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한숨만 쉬셨죠. 저는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잠시 아이를 봐주고 계셨는데 그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조금 났어요. 지금은 아이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1층에 작은 분식 가게를 열었어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지만 아이 웃는 얼굴 보면 괜찮아요. 그게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주는 전부예요. 남편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진 모르겠어요. 아마 치킨집을 다시 해보겠다고 떠들고 다니겠죠. 이제 그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양육비는 매달 주기로 했지만 예상대로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잘했다. 내가 내 삶을 되찾았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듯 들렸어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해요. 정말 다 끝났으니까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뭐든 확신할 순 없지만 애가 다 크더라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잘 지내보고 싶어요. 이제는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길만 걷고 싶어요.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미래를 가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하세요.